안녕하세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샛별입니다. 오늘은 CLS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체열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체열 방법과 부작용, 그리고 특이적 상황들에서의 체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체열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체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더를 확인하고 환자 확인 후 채취 전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손위생을 시행하고 환자 자세를 잡은 후 검체를 채취하고 라벨링합니다. 우선 오더 확인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ACTH 자극검사 같은 경우 검체 채취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복 혈당이나 지질 검사를 할 경우 공복 상태여야 하며 검체 채취 부위를 어디로 할지도 확인합니다. 환자 확인 시에는 쌍둥이, 신생아, 흔하거나 비슷한 발음의 이름, 여러 명의 환자가 있는 상황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환자가 손목 밴드를 차고 있다면 개방형 질문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은 후 환자의 답이 손목 밴드와 맞는지 확인하고 검체 바코드와 대조합니다. 이때 출생 연월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것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보호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하며 신원 불명의 환자에게는 임시적인 아이디 넘버를 부여하고 손목 밴드를 채워줍니다. 환자는 체열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므로 환자가 체열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체열을 즉시 중단하고 주치의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외에 채취 전 요구사항으로 활동량, 시기, 약물, 자세, 체열 시기 등의 요청사항에 유의합니다. 손이 눈에 띌 정도로 더러워진 경우나 클로스트리디움 데퍼슬 감염이 확인된 환자와의 접촉 전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해서 손위생을 합니다. 다음으로 체열 전 환자의 자세를 잡아야 하는데 앉은 자세일 경우 체열 중 실신에 대비하기 위해 양쪽 가드가 있는 바퀴 없는 안정적 의자에서 체열합니다. 누운 자세일 경우 침대 헤드를 낮춰 팔이 신전된 상태에서 체열합니다. 다음은 검체 채취를 할 차례인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체열할 정맥을 확인하고 체열 도구들을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장갑을 착용하고 체열 부위를 소독한 후 체열을 시행합니다. 체열 튜브를 믹싱하고 시린지 바늘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폐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체열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다시 순서대로 체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체열할 정맥은 주로 팔이 접히는 부분인 전주와 부분이 선호되며 그 다음으로 손등 정맥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전주와 부분의 정맥 중 선호되는 정맥 순서는 가운데의 메디안 베인, 바깥쪽의 세팔릭 베인, 안쪽의 베실릭 베인이 선호됩니다. 안쪽의 베실릭 베인 아래에는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이므로 동맥 천자의 위험이 있어 가장 선호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체열을 피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절대 체열해서는 안 되는 자리는 피스툴라와 정맥이 이식된 자리입니다. 환자 부상과 부작용 및 정맥혈과 데이터 불일치로 인해 동맥 체열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손목 안쪽이나 엄지 위의 손목 부분 정맥은 동맥, 신경, 인대 손상을 유발하므로 금지합니다. 감염 부위 또한 체열을 금합니다. 의사의 허락하에 체열할 수 있는 부위로는 유방 절제술을 받은 쪽의 팔과 다리, 그리고 다리 부위가 해당됩니다. 되도록 피해야 할 부위로는 진한 흉터나 치유된 화상 부위, 혈종 부위, 수액이 들어가는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 염증이 있는 부위, 부종이 있는 부위, 부상당한 위치 등이 있습니다. 토니켓은 1분 이상 묶어두면 혈액 농축 및 검사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시간이 지체된 경우 2분간 풀어놓은 후 다시 감습니다. 체열할 정맥을 확인하는 동안만 토니켓을 감았다가 다시 풀어주고 체열 직전에 다시 감습니다. 장갑은 혈액배양 검체 채취와 같이 멸균적 검체 채취법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 체열일 경우 일반 라텍스 장갑을 착용합니다. 체열 부위 소독은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솜으로 동심원을 크게 그려나가며 소독하고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찌르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드디어 체열을 합니다. 토니켓을 다시 감고 바늘을 찌르는 부위 아랫부분을 살짝 눌러 아래로 당겨 정맥을 팽팽하게 고정시킵니다. 환자의 실신에 대비하기 위해 바늘을 찌르기 전에 환자에게 부드럽게 알립니다. 바늘의 사면을 위로 가게 하여 왼쪽과 같이 팔과 30도 각도를 유지하며 바늘을 찌릅니다. 오른쪽 사진은 너무 큰 각도로 찌르는 잘못된 예시입니다. 환자는 주먹을 쥔 상태로 있어야 하며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펌핑하지 않도록 합니다. 시린지 플런저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용혈이 발생하므로 유의합니다. 체열이 끝나면 토니켓을 신속히 풀며 팔을 구부리는 것은 정맥 압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팔을 구부리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정맥의 탄성이 약하거나 과도한 음압이 걸릴 때 정맥이 컬랩싱되는, 즉 찌그러드는 상황입니다. 정맥이 컬랩스될 경우 음압을 풀어주고 정맥에 피가 다시 찰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시린지를 당깁니다. 좀 더 얇은 바늘과 작은 부피의 시린지를 사용합니다. 실패할 경우 다른 곳에서 체열을 시도해야 하며 재시도 시 같은 시린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번 이상 실패할 경우 같은 사람이 체열하지 말고 숙련자를 부르는 게 좋습니다. 튜브로 혈액을 옮길 때에는 튜브 뚜껑을 열고 넣거나 검체를 다른 보틀로 옮기지 않습니다. 튜브 진공이 소멸될 때까지 혈액을 정량 넣어야 하며 튜브를 채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미준수 시 튜브 내용물에 의한 바늘 오염으로 다음 튜브의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진공관 튜브로 체열할 경우 첫째는 혈액배양 보틀, 둘째는 응고검사인 소듐 사이트레이트 튜브, 셋째는 화학 면역 검사인 빨간색 플레인 튜브나 노란색 SST 튜브, 넷째는 녹색 헤파린 튜브, 다섯째는 CBC 검사인 보라색 EDTA 튜브, 마지막은 글루코즈 검사인 회색 소듐 플로라이드 튜브입니다. 튜브에 담은 뒤에는 튜브를 부드럽게 반복해 뒤집어 혈액 성분과 튜브 내부의 성분이 충분히 섞이도록 해야 합니다. 각 튜브의 혼합 횟수는 대략 3회에서 10회 정도입니다. 체열이 끝난 시린지 바늘은 제거하여 폐기하는데 시린지 바늘의 뚜껑을 손에 들고 다시 씌우거나 바늘을 구부리거나 부러뜨리거나 자르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찔림사고 방지를 위해 바늘 폐기통의 3분의 2만큼만 차면 통을 폐기해야 합니다. 바코드는 첫 번째 그림처럼 체열관의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체열관의 중앙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혈액은행 검체는 노란 라벨을 바코드 방향과는 수직으로 체열관 상부에 부착합니다. 바코드를 세 번째 그림처럼 비스듬히 부착하거나 안 보이게 부착하거나 수직으로 부착하는 경우 검사 장비에서 검체를 식별하지 못하므로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코드를 2장 붙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최대한 바코드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으면서 검체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높이를 달리하여 앞뒤로 약간 겹쳐서 붙여줍니다. 다음은 체열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열 부작용으로는 동맥천자, 신경손상, 혈종, 용혈, 빈혈, 어지러움과 실신, 메스꺼움과 구토, 경련 등이 있습니다. 첫째로 실수로 동맥을 천자한 경우 빠른 혈종이 생성되거나 빠른 속도로 혈액이 빨아들여지게 되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땐 재빨리 강한 압력으로 최소한 5분간 지혈을 해줘야 하며 동맥혈 의심 검체로 가능한 검사인지 검사실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경 손상이 있을 경우 전기가 통하는 듯하거나 얼얼하거나 저린 느낌, 극심한 통증, 사지가 떨림 등의 증상을 유발하므로 보통은 환자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환자가 증상을 말하거나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바늘을 빼야 하며 다른 팔에서 체열을 시도합니다. 신경손상은 영구적일 수도 있으며 사지운동 약화, 쥐는 힘 약화, 계속되는 통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증이 계속될 경우 의료진에게 알리고 신경과 진료로 연결합니다. 혈관에서 혈액이 새어나올 경우 혈종이 생길 수 있으며 샌 혈액의 양에 따라 부어오르고 멍이 들거나 단순한 멍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혈종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바늘을 제거하기 전에 토니켓을 제거하며 체열하는 동안 바늘 위치를 잘 유지합니다. 진공관을 쓸 경우 바늘을 제거하기 전에 튜브를 제거하며 밴드를 붙이기 전에 지혈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체열 중에 혈종이 생기면 재빨리 바늘을 빼고 눌러서 지혈하도록 합니다. 체열 중 또는 체열 후에 용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혈관 접근 장치를 통해서 체열하면 용혈할 가능성이 크므로 되도록 이를 피하며 IV 스타트 동안에 체열하지 않습니다. 시린지 플런저를 너무 세게 당기거나 시린지의 혈액을 튜브에 담을 때 플런저를 강하게 눌러 담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바늘 위치 또는 정맥 컬랩스 때문에 느리게 체열할 경우 용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용혈이 발생하면 너무 얇은 25게이지 바늘 사용은 피합니다. 1분 이상의 토니켓 착용을 금하며 검체 믹싱은 부드럽게 하고 검체 운송 시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체열로 인한 의원성 빈혈을 방지하기 위해 소아나 중환자에게서 너무 많은 양의 체열을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하루에 전체 혈액량의 1에서 5%, 8주 동안에는 전체 혈액량의 10%만 체열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체 혈액량은 소아의 경우 kg당 75에서 80ml이며 성인은 65에서 70ml입니다. 환자가 체열 중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실신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재빨리 환자의 팔에서 바늘을 빼서 폐기한 후 환자를 반듯하게 눕히거나 만일 환자가 앉아 있다면 머리와 팔의 위치를 낮춰줍니다.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해주며 회복될 때까지 누운 자세를 유지하고 만일 실신했다면 응급실에 연락합니다. 환자가 메스꺼워하면 구토할 수 있는 통을 제공하고 환자가 깊고 천천히 숨을 쉬도록 유도하며 환자의 이마에 차가운 압박을 가합니다. 환자가 구토하려 할 경우 구토할 수 있는 통과 입안을 헹굴 수 있는 물을 제공합니다. 드물게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땐 토니켓을 제거하고 바늘을 뺀 후 지혈합니다. 가능하다면 바닥에 눕히고 머리에 쿠션을 받쳐주며
그게 어렵다면 의자에서 지지해 줍니다. 경련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해두고 응급실에 연락한 후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옆에 있도록 합니다. 조용히 환자를 안심시키는 말로 환자에게 말합니다. 환자를 구속하지 않고 경련이 진행되도록 놔두며 경련의 빈도와 지속기간을 응급실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적 상황들에서의 체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이적 상황들로는 IV 플루이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의 체열, 정맥 유치기구에서 샘플링하는 경우, 그리고 동맥 체열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IV 사이트나 수혈하는 팔을 피해서 검체를 채취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IV 사이트의 아래쪽에서 체열하며 검사실에 그 사실을 알려 결과에 코멘트하도록 합니다. IV 인퓨전을 잠시 중단하는 것은 권한을 가진 의료 전문가만이 할 수 있으며 적어도 2분간 중단한 후 체열해야 합니다. 토니켓을 IV 사이트와 체열할 부분 사이에 묶습니다. 체열 후 인퓨전을 재시행합니다. 혈관 유치기간 체열 시에는 용혈 가능성이 더 높으며 수액과 약물의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염 제거를 위해서 폐기 볼륨의 혈액을 제거한 후 체열합니다. 응고검사는 헤파린이 사용된 인퓨전 사이트나 항응고제가 투입되는 사이트에서 체열하면 안됩니다. 말초 삽입 중심 정맥관, 즉 PICC 삽입 부위 위에서 정맥 체열은 카테터를 천자할 위험 때문에 금지합니다. 부득이하게 PICC 삽입 부위에서 체열할 경우 그 아래쪽에 토니켓을 감아야 합니다. 멀티루멘 카테터나 흉벽을 통한 이식 포트 환자에서 팔이나 손에 토니켓을 묶는 것은 허용됩니다. 혈관 유치기관 체열 시 5에서 10ml의 0.9% 노멀 셀라인으로 워싱한 후 체열합니다. 약물 농도 측정을 위해 체열 시 같은 약물이 들어가는 카테터에서 체열해서는 안됩니다. 응고검사가 아닌 경우 데드스페이스 볼륨 또는 그 2배의 혈액을 폐기한 후 체열합니다. 이때 데드스페이스 볼륨이란 카테터 내부의 부피를 의미합니다. 항응고제가 들어가는 혈관 유치기관에서 응고검사를 위한 체열 시 데드스페이스 볼륨의 6배의 혈액을 제거해야 합니다. 보통 중심 정맥관에서 5ml 정도의 혈액을 제거하는 것이면 충분하나 어떤 중심 정맥관의 경우 11ml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2.5cm 길이의 말단 IV 카테터의 경우 1ml면 충분합니다. 셀라인을 잠근 곳에서 응고검사를 나갈 경우 데드스페이스 볼륨의 2배를 제거하고 체열합니다. 혈액 배양 검체만 채취할 경우 혈액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동맥 체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맥 체열 전에는 알렌 테스트란 것을 시행합니다. 이는 손목을 지나는 두 개의 동맥 중 요골 동맥에서 체열할 때 혈전이 생성되어 요골 동맥이 막히더라도 척골 동맥이 살아있으면 손의 괴사를 막을 수 있으므로 척골 동맥의 건재함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테스트 방법은 양쪽 동맥이 막히도록 손목을 꽉 쥔 후에 환자에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게 하여 손의 혈액을 제거합니다. 요골 동맥은 압박한 채로 척골 동맥 쪽만 손을 느슨하게 풀어 손에 다시 혈기가 도는지 확인합니다. 손에 혈기가 돌지 않는다면 척골 동맥이 막혀 있는 경우로 동맥 천자를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맥 천자는 더 어렵고 더 아프며 더 위험합니다. 1에서 3ml의 헤파린 시린지로 체열하며 체열된 혈액 내의 백혈구가 산소를 소모하므로 백혈구의 대사를 늦추기 위해 유리 시린지의 경우 아이스백 위에 검체를 두어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검사실로 운반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시린지는 가스를 투과시키며 30분 이내에 검사에 들어간다면 실온 보관하는 걸 권장합니다. 실제로 20에서 30분간 실온에 보관해도 O2와 CO2 레벨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30분 이상 지체될 경우에는 얼음물에 저장해야 하나 이 경우 포타슘 이온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린지의 해파린은 검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검체를 희석시킬 수 있고 소듐 또는 리튬 해파린의 경우 소듐과 리튬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파린이 아이오나이즈드 칼슘에 결합하여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드 라이오필라이즈드 항응고제는 희석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스탠다드 리튬 또는 소듐 해파린이 사용된다면 최종 해파린 농도가 20 IU/ml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블러드 게스만 검사한다면 해파린 양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나 전해질까지 함께 분석한다면 20 IU/ml 블러드 이하로 사용해야 합니다. 진공관 검체 이송의 경우 검체 안에 공기방울이 있으면 강한 가속도에 의해 공기가 검체에 녹게 되어 PO2 측정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방울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바늘을 구부려서는 안 되며 고무막의 밖으로 바늘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공기 차단이 미흡할 경우 PO2가 증가하고 PCO2는 감소하며 pH가 증가하고 아이오나이즈드 칼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환자의 여러 건강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효율적인 검사 검체이며 이를 얻기 위한 체열은 침습적이지만 불가피한 술기입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체열하는 법을 익혀 검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